선택 과목 중 민법 개관하겠습니다. 민법은요, 일단 법조문이 되게 많죠. 제가 법조문만 일단 넣어놨는데도 184개 조문이 있고요. 중간에 몇 조에 몇, 몇 조에 몇 이렇게 붙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184개 조문보다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법조문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법조문을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한번 어떻게 하면 설명을 좀 잘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요. 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있어요. 맨날 나오는 갑과 을. 갑과 을이 계약을 한번 체결해 봅시다. 뭘 할 거냐면요, X라는 뭔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민법에서 정의하고, 민법은요 일단 재산법입니다. 재산법. 갑과 을,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매매에 대해서 일단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는 갑과 을이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갑과 을 중에 한 명은 뭐 애완견이야,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갑과 을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정의할 건데? 민법은요, 그리고 게다가 총칙은 뭐다? 정의 학문입니다. 데피니션 정의해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자연인과 법인으로 봅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자연인은 우리 같이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 자연인이고요.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자연인은 언제부터 사람인 건가요? 언제부터 사람이냐면 출생부터 사망까지.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요. 자연인은 도대체 뭘 자연인이라고 할 건데? 라고 하면 출생부터 사망까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출생은 그럼 언제부터 출생인데? 이렇게 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출생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었을 때 출생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사망은 심장이 정지되었을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있는 상태에서, 태아인 상태에서 너한테 X 부동산을 증여할 게는 안 돼요. 하지만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는 순간, 아니면 다리가 아직 한쪽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증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됐으면 그 순간 그 태아한테 뭐를 할 수가 있다? 증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은 바로 권리 능력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자연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생 이전에 태아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너무 태아를 보호하지 않는 거 아니야? 태아도 일반 자연인처럼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태아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호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사망도 중요하죠. 사망이 되어야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속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민법에서 사망은 그냥 이퀄 상속이라고 보세요. 사망은 중요한 쟁점이 결국에는 상속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그 이유는 상속으로 연결이 되어야 해요. 민법에서는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망이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도대체 언제 죽일 건데?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은 거잖아. 근데 뭘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걸로 끝이지. 근데요, 예를 들어서 사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대형 사고, 선박 침몰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추락 같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심장이 언제 정지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건데?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외 출장을 나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살아있는 걸로 그냥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계속 그 사람이 생사 불분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그냥 둬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뭔가 이 사람을 서류상으로 죽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부재와 실종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쪽에는. 언제 죽일 것이냐? 부재와 실종이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심장이 뛰고 있는 자연인인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느냐? 아니죠. 3살짜리 애랑 제대로 된 X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바로 능력에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능력. 권리 능력도 있고요. 뭐에는 없는? 애완견에게는 없다. 권리 능력. 그리고 뭐는 또 뭐 봐야 되죠? 의사 능력. 3살짜리 아기랑 계약 같은 거 체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왜 이러죠? 그 다음 행위 능력. 미성년자랑 계약 체결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어서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측에서 뭐 하면 취소권 행사하면 바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같은 게 있습니다. 법인은요? 법인은 법으로 뭐를 주는 거죠? 권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거거든요.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규율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법인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그리고 법인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법인이라는 건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 삼성전자라는 법인격을 가진 주체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거니까 법인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행위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관이 되는 거예요. 법인에서는 기관, 예를 들어서 이사라든지 아니면 사원총회 같은 중요한 기관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인을 해산시켜서 소멸시킬 수도 있는 거죠. 해산과 청산. 이러면서 법인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봤죠? 특정 X 매매라는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자연인과 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거에 관련된 법조문 한번 살펴볼까요? 보세요. 제1절 여기 3조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 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러분과 당근 거래하면 위험한 거예요. 상대방 측에서 뭐 하면 취소하겠습니다. 날리면 바로 취소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갈 거고요. 7조 동의의 허락과 취소 넘어갈 거고 영어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라는 거, 즉 여기에서 행위 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미성년자가 대표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이고 성년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그냥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학적 연령은 30세인데 지능지수는 70, 사회 연령은 5세 뭐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어.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뭔가 적법하게 정상적으로라는 말 써도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어쨌든 자신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많이 없어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일단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좀 본다? 여기 행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좀 많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행위 능력이 없는 자 누가 있다? 미성년자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 있고 피한정 후견인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의 행위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말이 있고 피한정 후견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사실 뭐 대단히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다른 말 하고 싶었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따로 말이 없으니까 피특정 후견인은 이 사람은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능력자고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쪽 갑이 제한 능력자예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랑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여기 있죠. 을 상대방입니다. 둘 사이에서 X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X를 팔았든 을이 가지고 있는 X를 이 사람한테 팔았든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 같은 거 위조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성년자라고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사람도 보호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법조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경우. 그랬을 때 야 이거 취소해야겠다. 내가 취소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유효로 할래? 무효로 할래?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여기 행위 능력이 없는 자 이 부분을 좀 많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행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보시면 주소 됐고요. 부재와 실종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부재자가 되면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를 부재자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그냥 쓰는 말로는 실종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민법은 무슨 법? 재산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 재산관리인을 보통 정해주는 겁니다. 재산관리인을 정해서 본인이 부재자가 돌아오게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법원이 정한 그 대리인,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좀 관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근데 도저히 안 돌아올 게 너무나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서류상으로 죽이는 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실종 선고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죽이겠다. 아니면 전지에 임한 자, 전쟁,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항공기 추락,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라면 1년 정도 기다려주고 실종 선고하겠다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년간 분명하지 않았다. 생사가. 이걸 보통 실종이라고 하고요. 보통 실종. 그리고 이 전제 임한 자, 이 항에 관련된 내용을 특별 실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죠? 자연인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재와 실종. 아직까지 이 사람이 확실하게 뭔가 죽은 걸로 많이 생각이 안 된다면 그냥 단순 부재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망과 연관성이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될 때 실종 선고를 청구해서 서류상으로 죽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당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X. 그 다음 법인이죠. 법인. 법인은 법조문이 되게 많아요. 법인 들어가 봅시다. 법인 설립해야죠. 법인 설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건 비영리 법인만 봅니다. 그래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등기해야 되고요. 설립 등기해야 되고요. 불법행위 능력 엄청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넘어갑시다. 설립하려면 법인 설립은 정관 작성입니다. 법인 설립하는 행위 자체가 정관을 작성하는 게 바로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가 돼요. 정관은 법인의 헌법이다. 그리고 쭈르르 넘어가서 정관에 관련된 내용 좀 많고요. 그다음 등기사항 있죠.
정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서 법인을 등기하려면 등기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에 적는 사항과 등기 사항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거 구별도 잘 하셔야 되고요. 쭈르륵 넘어가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관이 필요하다고요. 법인을 대신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기관 뭐죠? 이사 있고요. 그 다음 감사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사원총회 있습니다. 사원총회가 주주총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 주인은 주주죠. 법인의 주인은 사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총회 관련된 내용들 쭈르륵 있고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법인 추겨야죠. 해산. 해산과 청산 시켜봅시다. 해산되는 뭐 이유들이 있겠죠. 기간을 처음에 정해놨어. 아니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어. 아니면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했어. 그렇다면 해산시켜야죠. 해산이라는 건 더 이상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를 맺지 않겠다. 즉 더 이상 뭔가 새롭게 계약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뭐만 해야 되죠? 받을 돈 받고 줄 돈 주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죠? 줄 돈 주고가 훨씬 더 중요해요. 받을 돈은 네가 알아서 받고 줄 돈은 제대로 줘야 된다. 너한테 얽혀 있는 채권자들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법조문이 이렇게 쭈루루 있습니다. 해산과 청산에서 법인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 벌칙 같은 건 뭐 안 나오고 거의 몇 조까지 왔어요? 97조까지 온 거예요. 당사자,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우리 184조 법조문 중에서 거의 절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물건으로 가야 되네요. 가봅시다. 많이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서 X를 매매한다 그랬죠? 이 X가 부동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X가 도대체 뭔지. 물건이잖아요. 뭘 매매하는 건데 권리의 객체라고 표현하죠. 누가? 권리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X를 매매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렇다면 이건 권리의 객체가 되고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의 객체 중에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요. 그래서 뭘로 나뉘냐면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어요. 그냥.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물건에서 또 나오는 뭐 개념들, 뭐 종물과 주물,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봅시다. 이제 드디어 법률 행위로 들어가는데요. 자, 매매. 매매라는 행위를 하잖아요. 매매라는 행위. 예를 들어서 갑쪽이 매도인이야. 이제 미성년자는 지우고 이쪽이 매도인이고 매도인이고요. 이쪽은 매수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게 뭐 물건이야. 부동산, 동산이야. 근데 이 동산이었어요. 동산이라는 건 부동산이 아닌 애들을 동산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은 뭔데? 토지와 그 정착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 뭐 나무, 붙어있는 나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 나머지는 다 동산이에요. 아 그래? X가 뭐죠? 장기입니다. 장기. 장기요. 심장, 폐, 간 뭐 이런 이런 장기라고요. 장기 매매 계약을 체결했네? 이런 거는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위예요? 반사회 질서. 사회 질서에 반한 법률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허용하지 않겠다. 뭘로? 민법 103조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까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쪽이 X 부동산을 판다고 해봅시다. 부동산의 시가가 100이에요. 근데 을이 1 주고 샀네요. 아니 어떻게? 왜냐면 그때 갑이 가족 중에 누가 엄청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거든. 즉 무슨 상태? 급박한 곤궁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을이 야 이거 내가 보니까 1이면 충분해 라고 하면서 사간 겁니다. 이랬을 때 X매매도 뭔가 문제가 있는 매매인 것 같죠? 문제가 있는 매매여서
무효로 보겠다. 어디서 규정하고 있죠? 민법 10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X매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봐요. 그래서 장기 매매 같은 거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 만약에 X의 시가가 100인데 갑이 급박한 곤궁 같은 궁박, 경솔, 무경험 같은 상태에 있는 걸 을이 이용해서 굉장히 현저한 불균형에 의한 거래를 체결했다. 그랬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뭘 따지고 있냐면 이 매매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아니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103조. 이건 뭐 너무 유명한 법조문이라서 나중에 여러분이 103조 위반이야? 104조 위반이야? 막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진위 아닌 의사표시. 이 매매는요 결국에는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와 매도인이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와 매수인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합쳐져서 나온 법률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X매매는 매도의 의사표시와 매수의 의사표시가 합쳐진 법률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의사표시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의사표시 하나하나 자체가. 첫 번째로 비진의 의사표시일 수도 있어요. 나는 매도할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매도하겠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매매하고 매수할 의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죠. 왜 그런 거 행위합니까? 세금 같은 거 피하려고 넘겨놓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 다음 세 번째, 착오로 인한 허위 표시. 착오로 인한 허위 표시는요. 나는 X를 매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Y를 매도하는 계약서를 썼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착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있습니다. 갑이 을을 기망하거나 속이거나 아니면 협박, 강박해서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우리 판례를 읽다 보면 비진의 표시여서 무효다라는 말 많이 쓰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된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그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지금 뭐 봤죠? 이 매매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이 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103조 위반, 104조 위반이 되어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는 107조 얘도 107조 그리고 108조 얘는 109조, 110조. 이 나중에 법조문은 그냥 저절로 알게 되시는 겁니다. 워낙 유명한 애들이어서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비통, 착사 해가지고 이런 애들에 의해서 매도라든지 매수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뒤쪽에. 그리고 의사표시의 도달 효력 발생 시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 매도인이 갑이요 X를 을한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은요 X만 있는 게 아니에요. X가 뭐 부동산인데 부동산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파는 거 너무 바쁜 사람이야. 아 이거 다른 사람한테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갑이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X를 매도 좀 해줘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누구에게요? 병에게요. 그래서 병이 갑이 가지고 있는 X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네요. 즉 이때 갑을 본인, 을을 대리인, 병을 대리인, 을을 상대방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계약에 갑은 X를 가지고 있으니까 X는 갑 거니까요. 실제로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계약서에
매도인이라고 쓴 사람은 갑이에요. 그게 병이라는 대리인에 의해서 체결되었을 뿐이고요. 매수인은 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리인을 통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또 무슨 쟁점이 나옵니까? 대리라는 쟁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대리라는 쟁점, 갑이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이런 행위의 성격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라는 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이 을한테 X매도라는 행위를 하게 되죠. X매도라는 행위는 대리 행위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대리 행위의 성격은 또 어떻게 될까라는 거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대리권 수요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병이 X매도를 해버렸단 말이죠. 갑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계약서는 써 있는데 나는 병한테 대리권을 제대로 수여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X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문제들이 바로 표현 대리와 무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이런 게 바로 표현 대리와 무권 대리의 문제가 됩니다. 대리도 엄청 중요한 쟁점이죠. 대리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대리도 엄청나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효와 취소가 있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뭐 제가 막 써드렸던 게 몇 개 있는데 여기 무효고요. 여기 무효고요. 여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또 어디 있지? 여기.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효고요.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에서 무효와 취소에 관련된 법리를 한 방에 모아서 뒤쪽에서 또 봅니다. 무효와 취소라고 해서요. 그다음 무효와 취소 말고 이제 조건과 기한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대리는 있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계속 똑같죠? 을. 이번엔 갑이 을한테 X를 증여한대요. 와, 좋겠다 을은. 그런데 여기 뭐가 달려있죠?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예요? 을이 시험 합격하면. 시험 합격하면 X를 증여하겠다라는 이 조건부 증여라는 걸 갑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을은 야, 너 나한테 X 증여한다고 했으니까 내놔 라고 언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시험 합격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X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그리고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걸 바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것과 대비해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도 있고요. 해제조건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기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야, 내가 내년 1월 1일에 X를 증여할게 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거는 기한부 법률행위가 되네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과 기한 받고 기간 계산해 볼까요? 기간 계산. 왜 우리 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 이렇게 계약 체결할 수도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마 빌려줄게. 6개월 후에 변제해 라고 했을 때 6개월 후는 도대체 언제야? 몇 월, 며칠, 몇 시야? 도대체 언제부터 나는 너한테 돈을 갚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야 라는 거 실제로 계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초일 불산입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실제로 날짜, 즉 기간 계산하는 것도 하게 될 거예요.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계산해야죠. 법조문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파트는 조건과 기한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멸시효 남았습니다.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1. 금전대여. 금전대여하고요. 금전대여하고 변제일을 정했단 말이죠. 변제일을 정했으면 변제일이 도과가 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변제해라고 대여금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대여금 반환 청구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여금 반환 청구 하는데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지금 안 한 상태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변제기가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통은 10년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음. 대여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없어지게 하겠다가 바로 소멸시효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완성되어 더 이상 반환 청구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멸시효에서는 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 일정 기간이 도대체 언제야? 일반적으로는 10년이야. 그런데 3년일 수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려줬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로 기산을 하거든요. 이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살펴보고요. 각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기산점이 다 다릅니다. 기산점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소멸시효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중단의 문제입니다. 내가 중간에 대여금 반환 청구 한번 했었잖아. 그렇다면 다시 그때 리셋 버튼 누른 거여서 다시 그때 10년이 돼서 똑딱똑딱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돈 갚으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단의 문제.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포기의 문제까지. 뭐 이런 개별적인 쟁점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민법 총칙 끝이에요. 민법 총칙 끝. 민법 총칙은 이렇게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갑과 을의 어떤 계약에 있어서 갑과 을이 어떤 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전부 다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 매매 계약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사람은 누군데? 자연인과 법인이야. 자연인은 뭔데? 출생부터 사망까지야. 출생부터 사망까지면 그러면 언제나 이런 매매 계약하면 유효야? 아니야.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관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같은 것들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언제 죽일 거야? 부재와 실종. 태아일 때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문제. 자연인은 그럼 끝. 그 다음 법인으로 들어가서 법인은 일단 설립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규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설립은 언제 되고 죽는 건 언제 죽으며 법인이 살아있는 동안 무슨 능력이 있고 도대체 그 법인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라는 것들을 일일이 다 정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 봤으면 도대체 뭘 계약 체결하는 건데? 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주물과 종물의 법리, 그 다음에 원물과 과실의 법리를 위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매매계약이라는 어떤 특정 행위, 법률 행위가 만약에 장기 매매계약이라면 무효, 아니면 너무나 불공정한 시가의 100분의 1 가격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어.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급박한 곤궁, 궁박, 경솔, 무경험 같은 사정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무효. 매매라는 건 매도와 매수의 의사표시로 볼 수가 있고요. 매도한 의사표시라든지 매수한 의사표시에 이런 뭔가 하자가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대리권 수여에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과연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안 져야 되는지의 문제가 좀 중요하게 등장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는 계약이었는데 계약이 아니고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 합격한다면 X를 증여하겠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건이라는 건 정지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 해제 조건이라는 여러 가지 종류의 조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X를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기한부 법률행위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기간 계산. 실제로 기간을 계산할 거예요. 지금부터 6개월 후가 도대체 언제야?
라고 했을 때 너는 도대체 언제 만 19세가 된 거니? 라는 것들, 그런 것들 살펴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갑에게 어떤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소멸시효에 관한 쟁점. 소멸시효는 그래서 기산점, 도대체 언제부터 10년을 계산할 건데 그게 10년이야, 3년이야, 1년이야 라는 것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반환 청구, 그 권리는 사라지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해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소멸시효 중단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돼버렸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무자는 완전 신났네요. 그죠?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그 완성돼서 얻을 수 있는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법 총칙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들어오셨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민법 총칙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데피니션, 정의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내용들 하나하나 정의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안 와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수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과연 합격권의 점수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유리한 점도 틀림없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소송법에 비해서 양은 많지만 그 깊이가 많이 깊지 않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장 적은 수험생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이걸 전략 과목으로 잘 삼으면 문제가 엄청나게 쉽게 등장할 확률도,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택법 뭘 선택할지에서부터 과연 선택법을 공부할 때는 뭐가 필요한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개관 그리고 민법 개관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법을 선택하셔서 준비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빨리 선택하셔야 되고요. 한번 선택하셨으면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그걸로 밀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